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가 원팀을 내걸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국내임 윤리위는 조경태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환 시사평론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김민석 신임 대표 취임 다음 날 첫 공식 일정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습니다. 당선을 축하하는 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받은 김 대표, 강 실장과 포옹을 나누고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첫 상견례의 모습 먼저 보시죠.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속도가 있게 새벽부터 달리는 민생 택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대통령님의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청와대 모든 관계자들이 당을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건강하고 긴밀한 당청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와 비서실장에서 당 대표와 비서실장으로 만나게 됐는데 일단 당청 간 결속은 잘 되겠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그 여권 지지자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국민들이 그동안에 민주당 전당대회 한 2달여 동안의 기간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던 분들이 보실 때 김민석 당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껴안고 사진 찍는 모습 보면서 이제 좀 뭐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민생 문제나 부동산 얘기도 저희가 할 기회가 있겠지만 부동산이나 또 주식시장 문제, 또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미회담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청 관계 결속. 대단히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보통 정무수석이 난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비서실장이다, 정무수석이, 정무비서관까지 네. 단체로 와서 축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도를 했다 생각이 되는 것이겠죠. 정청래 대표는 김민석 대표는 뭐 창의적 수평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뜻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수평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조적 수평관계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도 하셨고. 수직관계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수직관계는 아니다. 근데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또 멀어져서도 문제잖아요. 완벽한 수직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너무 좀 멀어진 느낌이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좀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가까워져도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청와대 출장소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김민석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창의적 수평관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정의 부담을 좀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인데 국정에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이 좀 정부가 돌파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좀 더 돌파하면서 때로는 또 화살을 맞을 수도 있고 이러는 관계들이 좀 돼줘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모든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가까워지되 역할 분담을 해서 좀 당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걸 아마 창의적 수평관계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 대표의 행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현충원 참배는 대부분 많은 대표들이 하는 행보였는데 그 다음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 내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예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때 나왔던 적자 논쟁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긴 하거든요. 정치라는 게 해석을 하자면 끝도 한도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오늘이 마침 또 김대중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날이에요. 또 그게 이제 당대표로서 첫날을 이제 맞이한 거랑 딱 겹쳤는데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김대중 키즈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영입한 인사나 다름이 없고요. 92년도에 처음에 영등포을 출마했을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접 찬조연설이라기보다 지지를 하는 연설을 해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적자가 아닌 취급을 받은 게 이제 좀 억울한 상황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찌 됐든 간에 한때 뭐 노무현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봉하마을이나 평산마을 찾는 게 그거하고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모호한 상황일 거예요. 근데 민주당 신임 당대표는요, 다 이런 과정들을 밟거든요. 일종의 인사드리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의 갈등을 좀 치유하는 통합행보다 그러니까 갈등을 빨리 좀 극복하고 당이 하나로 원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신임 당대표의 의지가 투영된 그런 일정이 아닐까 해석합니다. 네, 통합 행보로 봐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DJ가 영입한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장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인은 이제 민주당을 떠났다가 다시 데려온 그런 사람이고 또 지금 현재 당내에 본인의 세력, 본인의 기반이라고는 사실 약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대표가 된 것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행보를 통해서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다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가장 본인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걸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행보로 보여집니다. 예. 뭐 이렇게 행보도 있겠지만 이제 통합을 위해서는 인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오늘 뭐 대변인, 홍보위원장, 사무총장 등등이 임명됐지만 또 관심 갖는 건 최고위, 지명직 최고위 2명 또 누가 되냐. 이거 어떤 식으로 나눠서 탕평 인사가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지명직 2명 중에 1명은 청년 몫으로 가야 되니까. 하겠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주목받았던 정민철 그러니까 후보라든가 이런 인사들을 기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뭐 그거는 아직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민주당이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그 투자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청년 세대한테 외면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아마 김민석 대표가 앞으로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1명은 그렇게 지명할 거고요. 1명은 이런 상황에서 아마 지명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탕평이나 뭐 이런 게 따라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통합형 인사를 지명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최고위원직을 한 명을 정청래 대표는 뒀었거든요. 네. 과연 그런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은 아예 친정청래 인사나 아니면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누군가를 지명을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명이나 있는데 또 한다고요? 글쎄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친명이다 친청이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최고위원들이 선거전을 펼치기는 했는데 친청 인사라고 최고위원 3명이 들어왔다고 네. 꼭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김민석 대표하고 반대편에 서서 꼭 이렇게 뭐 이제 바른 소리를 한다거나 네. 쓴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내 이제 3명의 인사들을 잘 아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각을 세우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은 각을 세울 때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당분간은 당청 간의 원팀을 보여주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고요. 나중에 가서 총선 공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릴 때 또 어떤 개혁적인 어떤 법안들을 통과시킬 때 꼭 필요한 목소리를 낼 때 그럴 때 각을 세우면 또 모를까. 지금은 때나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각 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석 신임 대표가 어떤 식으로 탕평을 할 것인가? 저는 탕평 인사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친정체제를 구축해야 본인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온 인사를 보면 비서실장 김태선이고 수석 대변인이
박성준이 박성준. 홍보위원장 김남준이잖아요. 네. 모두 이재명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명계로 가는 거죠. 지금 뭐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 색이 얕은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 수석 대변인을 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인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장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위원도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2명도 본인은 탕평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친청계가 지금 3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매일 전쟁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을 지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한 분은 청년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 청년을 너무 홀대해요. 청년으로 간다고 보고 한 분은 본인을 호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러면은 친청계에서는 또 불만이 생기겠죠. 인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로 처음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이 김민석 대표 그리고 함께 이 후보로 나왔던 정청래 의원, 송영길 의원 2명을 함께 이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일단 다 가시긴 하겠죠. 아, 그렇죠. 네.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좀 서로 간의 갈등의 수위도 좀 높기도 했었고요. 또 감정의 골도 좀 쌓여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과 그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당내 인사하고 경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후보 간에 서로 간에 갈등하거나 마음에 상처 남는 것도 남는 거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갈등이 굉장히 걱정스러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이 빨리 화합해서 청와대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만찬을 좀 여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마지막 TV 토론회 때 3명의 후보가 보여줬던 칭찬하기 릴레이 할 때라든가 또 갈등하다가도 감정이 서로 튀어나오다가도 그래도 또 서로 간에 굉장히 잘하는 사이잖아요. 또 친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이제 3명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서 만찬할 때도 딱 그럴 것 같아요. 또 한 살 터울이에요. 전부 다 3명이. 63, 64, 65 이렇게 출생 연도도 1년씩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또 정치 경력으로 보면 서로 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구력으로 보면 계속 이런 갈등들을 유발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뭐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화해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서로 간의 구원들을 좀 씻는 작업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박찬대 후보와 한번 2명 같이 불러서 식사한 모습도 보였긴 했는데 이번에는 3사람. 뭐 출발이니까 좋은 말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뭐 시작 시점에는 화해하는 모습, 좋은 모습을 외형적으로 보이겠죠. 보이는데 세 분 네 분 다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사실 대통령도 그러시고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이기긴 이겼는데 지난 지방선거와 똑같아요. 이기긴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졌는데 졌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도 사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최고위원회 3명의 친청을 개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로 보면은 좋은 성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대통령에게 미안한 감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숙제를 받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가장 큰 것이 공소 취소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일 안전 자리에서도 이거 공소 취소 속결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마음이 무겁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 식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외형적으로는 화해하는 모드로 가겠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네 분 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지방선거 결과를 해석할 때 그랬잖아요. 야권에서 해석하기로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라고 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게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을 맞춰준 거나 다름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면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긴 것 같지 않게 결론이 나버렸다고 하면은요, 제가 볼 때는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선호투표제까지 지금 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패배였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당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시끄럽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청래 후보가 졌다고 다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반을 얻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선호투표제까지 갔을지라도 PK를 제외하고는 지역 순회 경선에서 다 졌어요. 정청래 후보가. 더군다나 호남이 중간에 중심을 딱 잡아주고 한 25%의 승리를 김인석 후보한테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갖다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정청래 후보가 박빙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박빙이 아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당원층에서 정청래 후보가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에 힘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을 뒷받침해라라고 하는 당원 뜻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기 어려운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호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그 균형을 깨고 나오는 쪽이 오히려 지는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화합 모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친청계에서는 지금 이제 막 선거가 끝나서 불만을 터뜨리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김민석 대표가 과반을 획득하지 못했잖아요. 못한 이유는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했습니다만은 수도권 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사실 박빙이었습니다. 그만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호남 덕분에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선호투표제 때문에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힘을 빌려서 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선호투표제가 처음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명 같으면은 두 명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네. 표가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만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한 명은 선호하는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의 표가 70%가 지금 김민석 대표 쪽으로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이 제도가 한 사람을 유리하게끔 설계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척에서 불만이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김민석 대표가 이런 탕평 정책을 하지 않고 친척계를 보듬지 않는다 그러면은 굉장한 불만이 생길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서 정청래 의원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당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불만이 많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지금 보면 인생 모인다 할 말하고 살겠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이 숫자로 졌지만 나의 의견이 주장이 진 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얘기가 여파가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서운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당의 위치를 그러니까 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잖아요. 근데 선거가 끝났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뭔가 나는 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만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본인을 지지했던 지지자들도 상처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오히려 상처를 위로하거나 치유하려고 해야지 본인이 그 갈등을 키우려고 하면은 그건 사실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원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발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건 결선으로 원래 결선 투표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결선으로 갔어도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굳이 세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당원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더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뭐 민주선거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본인도 그렇게 이기잖아요. 총선 때 나가가지고 출마해서 몇백 표 차이로 몇십 표 차이로도 이겼다고 하고 지었다고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불만을 얘기한다거나 앞으로 나는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그동안에 못했던 말 다 쏟아내겠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갈등이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당원들한테 더 많은 앞으로 길게 정치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해주려면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정상이긴 합니다. 정상이긴 한데 이제 김민석 대표가 과반을 확대했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나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반을 넘겨주지 않았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송영길, 김민석 두 사람의 협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뭐 호남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지원을 받고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했다. 반면에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과반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나는 선전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청래 지지층에서는. 그래서 나는 굉장한 나의 세력을 확고하게 굳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반을 가지고 다음 스텝을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인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말 다 하고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 말 다 할 것 같아요. 이제 거침없이 할 것 같아요. 그냥 당 대표 때도 그렇게 했는데 당 대표 때도 뭐 저 정권은 짧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홀가분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혼란을 많이 일으킬 것 아니 같아요.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는 않죠. 정치 생명이 짧아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봐요. 네. 일단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을 했는데 용적률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얘기를 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고 또 오세훈 시장이 용산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르다. 라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좀 이 부동산 문제로 서울시와 정부 간에 좀 첨예한 갈등이 보입니다. 뭐 서로 간의 의견은 다를 수 있고요. 오세훈 시장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말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멸실되는 것도 있겠지만 더 공급되는 주택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최근에 도쿄 갔을 때도 놀랐지만 한 10여 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도시 풍경을 보고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고밀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다만 부동산 시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조합원 지위도 양도하고요. 용적률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주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 아파트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그것도 규제 완화해 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재건축 재개발 지구에 다 투자하려고 덤빌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붐이 다시 일어나거나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적정선이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토부 차원에서 같이 논의해서 협의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용산공원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박원순 시장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개발에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요. 그게 지고지순한 어떤 그 진리거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 용산공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고 면적 비교를 하니까 용산공원이 여의도 면적보다 더 넓어요. 전체 여의도 면적보다요. 여의도 공원의 10배가 더 넘어요. 근데 그거를 다 보전하겠다고 하는 거 그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그걸 다 보전하는 것만이 그게 꼭 진리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지나친 고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 면적의 한 20% 정도를 주택을 집어넣는다고 한 6만 호가 넘게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청년이나 무주택 세대한테 좀 더 우선권을 줘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트럴파크보다 조금 더 용산공원이 좁은 면적인데요. 옆으로 면적은 센트럴파크가 더 넓지만 횡단하는 면적은 용산공원이 더 길어요. 그러면 숲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건너가지를 못하는 숲을 만들어 놓는 것도 또 도심 개발에 있어서는 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제가 재건축 재개발 말씀도 드렸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도 조금 더 유연하게 태도들을 보인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인 서울시 주택 공급을 이루면서도 주민들한테
숲이나 이런 어떤 그 주거 환경을 주는 데 있어서도 좋은 환경을 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좀 머리를 맞대고 무조건 안 된다 된다의 싸움이 아니라 네. 좀 정부하고 같이 조정하는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오세훈 시장의 유연한 자세와 함께 정부도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 공원화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을 법을 만들 때의 취지를 한번 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왜 계속 얘기하냐면은 저는 정부에게 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지금 40년, 50년,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법을 바꾼다든가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 손질을 해서라도 서민들의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시각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재개발을 얘기하는데 재개발 특히 재개발 그런 오래된 사람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좀 시각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성환 시사평론가 정영근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